네, 이번 시간은 크립토 초대석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SK텔레콤 디지털 에셋 기획팀 김종승 리더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요. 현재 SK텔레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이 디지털 에셋 기획팀, 이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디지털 에셋 CO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 그 패스 본인 확인 서비스와 휴대폰 소액 결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 두 축, 신원이라고 하는 축과 자산이라고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획팀은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하고 이제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원이라는 축과 자산이라는 축 두 네. 축일 말씀하셨는데 자산이라는 축은 아마도 이제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또 이제 디지털 자산이 아닌 자산도 있겠습니다만. 네, 네. 최근 저희 패스에는 네.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제 서비스가 탑재가 되는데요. 이제 네. 금융 중개를 네. 포함한 이제 금융 자산 관련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그냥 자산이라고 네, 아우른다고 맞습니다. 보면 네. 될 것 같고 신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인증하는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주민등록증 생각하면 편한데요. 네, 이것을 디지털 혹은 온라인, 온체인 이런 곳에서 좀 구현하기 위한 그런 작업일까요? 그 웹2에서는 우리가 본인 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비스가 있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모바일 신분증 이제 영역이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웹3로 넘어오면은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웹3에서의 그럼 신원증명을 어떻게 할 어떻게 할 것인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풀고자 하는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요즘에 이제 웹3 해서 굉장히 뭐 얘기가 유행어처럼 돌고 있지만 네.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제로 웹3를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도 거의 굴지의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이 SK텔레콤에서 웹3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저희 회사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단 조직이 처음 생겨난 거는 2018년도인데요. 네. 그때는 그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같은 이 기업형, 엔터프라이즈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네. 솔루션화하고 그런 과제들을 당시에는 R&D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년도에는 이 DID, 분산 신원증명, 신원식별 시스템이라고 하는 DI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제 서비스를 이제 발굴하기 시작했고, 네. 당시만 해도 웹3 또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본업에 뛰어든다는 개념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했었었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시장에 그동안에 이제 크립토 윈터가 한 번 있었고 그렇죠. 지금은 두 번째 크립토 윈터라고 얘기할 앞두고 수 있겠지만 있지만, 네. 이 수많은 기업들이 최근에는 이제 웹3라는 이름을 표방하고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는데 네. 이 시장을 자세히 보니까 그 웹2에서의 그런 신뢰가 웹3에서 어떻게 이제 전이될 수 있을까, 또는 이 웹2에서의 어떤 장점을 웹3와 연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제 전통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웹3 전면에 뛰어들지는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웹3 에코시스템에서 웹2에서의 가진 강점을 가지고 그런 연결하는, 그다음에 신뢰를 뭔가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사실 웹2 뭐 말씀 중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웹2 중심의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SK텔레콤은. 그런데 웹3로 반드시 이게 진행할지 안 할지는 사실 모르지만 네, 맞습니다.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게 됐을 경우에 그래도 좀 뭔가 웹2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작업의 어떤 일환으로 생각을 그런 하면 될까요? 관점보다는 아직까지는 웹3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물결을 앞두고 탐색하는 과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지난 8월에는 NFT 시장에도 뛰어들었더라고요. SK텔레콤에서 큐레이션형 NFT 마켓플레이스인 탑포트를 오픈했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탑포트 현재 베타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출발할 때 두 가지 이제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NFT라고 하는 게 새로운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게 새로운 매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기술과 이 예술이 결합함으로써 또 다른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이 NFT를 통해서 이 예술 창작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음. 생각을 했었고 네.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크리에이터가 주도하는 그런 식의 이제 시장들이 만들어지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네. 그리고 저희 SK텔레콤은 그런 이제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네.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웹3에서는 고객 접점에서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 지갑에서 다 이 탈취나 도난이나 해킹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웹3의 어떤 출발점, 그러니까 고객 경험의 출발점으로서의 지갑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고심했었고 그 기존에 있는 이제 보안 이슈나 해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용자 편의성 네. 이런 되게 불편하잖아요. 메타마스크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네. 아무래도 이 크립토 지갑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네.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탈중앙화라고 하는 이 웹스의 철학은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신원 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백업과 복원이 가능한 그런 지갑 서비스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 탑포트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일단 탑보트 자체는 굉장히 이제 베타 서비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웹3를 탐색하는 그런 의미의 첫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NFT라는 것이 이제 아까 설명을 주시기로는 어떤 기술이기도 하고 또 네. 새로운 매체이기도 하다라는 네, 설명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탑보트가 나오기 이전에 NFT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네네. 실제로. 그 와중에 NFT라는 분야에서 뭔가 좀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좀 구체적인 이유가 약간 궁금합니다. 네. 기존에 사실 글로벌 NFT 마켓플레이스도 여러 사업자들이 있고 네. 국내에도 스타트업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기술 친화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쉽게 사용하고 그리고 원화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 층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대중적인 그런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크립토 지금 프로젝트들의 크나큰 이제 실패 요인 또 문제점 이게 이제 UX UI가 상당히 네, 약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SK텔레콤이 뭔가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네, 또 궁금한 게 이 탑포트에 대해서 나오신 김에 좀 예비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포인트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될까요? 일단 처음 출발할 때 저희가 이제 큐레이션형 마켓플레이스라고 표방을 했는데 네. 네. 이 얘기는 이 오픈 마켓처럼 누구나 컨텐츠를 올리는 그런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네. 저희가 사전에 크리에이터 분들과 이제 충분히 상의해서 이제 NFT 컨셉에 맞는 그런 작품을 하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많이 해드리고 네. 물론 어떤 작가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여러 영역들을 조금 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술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유틸리티형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영역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실험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켓플레이스 앞에 큐레이션형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SK텔레콤 측에서 한번 이 큐레이션을 했다, 검증이 된 작품이 주로 올라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안심하고 네, 좀 맞습니다. 이용할 수 네.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직접 사실 지갑을 만들어 봤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실 그러니까 웹2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휴대폰 인증을 할 것이고 제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아이디 그렇죠. 같은 걸 만들어 주니까요. 네. 그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SK텔레콤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과정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웹3 지갑을 만들 때 또 그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짰을까를 되게 궁금했는데 굉장히 놀랐던 건 뭐였냐면 제가 가입한다는 행위가 가입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끝나기 전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인가요? 이게
이 지갑이라고 할 때는 보통 커스터디얼 지갑과 넌 커스터디얼 지갑으로 지갑이죠. 보통 네.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커스터디얼 지갑은 이제 금융권에서 프라이빗 예를 들면 금융권에서 프라이빗 키를 직접 통제해서 네. 이제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영역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넌 커스터디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개인이 직접 키를 관리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면은 키를 분실하거나 또는 이 다른 어떤 이유로 해킹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Secure MPC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은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도 보장을 하면서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더 안전한 형태를 구조를 만들었고 그래서 UX 차원에서는 내가 지갑을 한 줄도 모르고 모르게. 생성을 하게 되는 이제 그렇죠.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게 저는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흥분을 했었는데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사실 전자지갑, 블록체인 뭐 이런 거를 좀 전혀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놨고 네. 또 보통 이제 NFT 이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여기는 이제 원화 결제가 된단 네.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그 사용자 편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지갑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갑 얘기를 여쭤볼 텐데요. 어쨌든 이런 지갑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기술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하고 아톰릭스랩과 함께 사실 웹3 지갑을 협업을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회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현재 Secure MPC라고 하는 그 기술은 암호학적으로는 몇십 년 된 기술인데 네. 그게 이제 상용 프로덕트로 나온 거는 사실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내 기술 기업 중에서 Secure MPC를 상용 프로덕트로 만든 회사도 사실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네. 그리고 아톰릭스 랩이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선도적으로 현재는 이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 Secure MPC 기술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키를 복원할 때 역할을 한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그렇죠. 사업자들이 나눠 갖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리커버리하기 위한 그런 키 쉐어를 가지고 있는 역할을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사실 이제 안랩에서 또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지갑 서비스가 있어서 네. 그 지갑 서비스와 이제 저희의 지갑 서비스 연계하는 부분도 향후에 협업 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최초로 이 NFT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하신 건데 이번 이 탑포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좀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어려우셨던 점도 알려주시고 또 정부의 역할이나 앞으로 좀 기대하는 정책적 변화라든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NFT 영역이 아직은 제도로서 정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국내에서 대부분의 금융 디지털 자산 관련한 이제 규제들을 정할 때 이제 페데프나 네. 유럽의 미카 같은 기관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아직까지는 NFT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도전하기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어떤 실험적 사고와 도전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의 역할이 이 시장 후행적으로 뭔가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이 아니라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설계할 때 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태계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하고 네. 거기서 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좀 필요하다. 네, 선도적으로 규제를 잘 디자인함으로써 더 큰 시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탑포트는 베타 서비스 중이시고 네. 8월 달에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처음. 네. 자, 이제 2달 정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베타 딱지를 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 혹시 좀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네, 그건 더 저희가 이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네. 또 시장 확인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식 서비스라고 론칭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부적인 준비도
네, 많이 필요하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시장이 충분히 성숙해야 될 성숙해야 되는 부분이 측면도 있어서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규제 측면에서의 뭔가 이제 명확한 가이드도 있어야지 저희가 네. 본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탑포트를 하시면서 아마 예측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게 있었을 텐데 좀 의외에 이런 건 좀 의외다,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첫 번째는 크리에이터 중에서 네. 이 팬덤 또는 팬층이 이제 두터운 크리에이터들에 대해서는 네.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 크리에이터를 보고 이 고객들이 찾아와서 가입을 하고 구매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많았다. 있었었고, 네.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대중성을 지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웹3에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이 주지 아예 일반인들이 와서 구매하는 것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이 베타 서비스 수준이어서도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성숙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탑포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기심이 많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직접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큐레이션형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다 보니까 그런 큐레이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담당을 했는지 그 SK텔레콤 내에서도 어떤 인력들이 큐레이션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네, 아직은 저희 팀에서 다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크리에이터 분들, 후보자 분들에게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근데 네. 그분들을 너는 되고 너는 안 되라고 기준을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네네. 네. 되게 현직에 계신 분들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 컨셉에 맞고 안 맞고를 되게 자의적으로도 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 내부적인 룰은 있는데 네. 그거를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음.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둘씩 만들어낸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SK텔레콤에서는 블록체인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디지털 자산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기사를 보니까 올해 안에 메타버스 기반의 NFT 마켓플레이스도 또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계획 알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에서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공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발 네. 단계 네. 중인가요? 네. 그러면 이 지금 탑보트가 가장 최전선에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원화 결제도 열어놓으시고 사실 굉장히 그 사용자 친화적인 UI 만들었는데 아까 저는 이제 말씀하실 때 사실 일반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라는 네. 말씀하셔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이제 지금 사용자들한테도 얘기도 좀 듣고 그런 게 네.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코인 그러니까 NFT 구매를 상당히 많이 해본 이 사용자들은 탑포트의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어떤 평들을 하나요? 네, 웹3의 철학이 부족하다 이런 평들이 이제 많았고요. 웹3의 철학이 네. 부족하다. 근데 그걸 해석해 보면 네. 지갑이 지갑까지 않다도 있겠지만 네. 왜 이더 결제 지원 안 하냐? 그리고 이제 민팅할 때 왜 SK텔레콤의 별도의 네트워크에서 민팅하냐? 이더리움에서 민팅하는 거 지원해야 되지 않냐? 네트워크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의 보이스가 있어서 네. 1차적으로 이제 수용하기 위한 노력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분들이 또 고객들이면 얘기를 네.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는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어쨌든 네. 지금 웹3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크립토 윈터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랑 좀 결부되어서 네. 아무래도 같이 가는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크립토 윈터 얘기 잠깐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웹3 시장도 좀 이제 침체되지 않을까 한참 네. 얘기가 많이 되다가 뭐 금방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사실 이제 굉장히 식은 것처럼 웹3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관측도 있는데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올해 테라 사건 이후에 이제 디파이 시장의 이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기존에는 이제 디파이로 들어온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웹3 여러 프로젝트에 큰 힘이 됐는데 네. 아직은 그 디파이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돌파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분간은 현재 상태로 진행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프로젝트들이 끊임없이 계속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비금융 시장에서 네. 비금융 서비스에서 그런 도전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 보면서 이게 이제 과거처럼 디파이에 의존하는 생태계가 아니라 네. 조금 더 이 친화적인 일상적인 어떤 자기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사용자 기반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시장이 다시 턴어라운드 되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거에서 약간만 연결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네. 어쨌든 지금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를 베타 서비스 지금 진행 중이신 거고 네. 이것도 역시 웹3의 시장의 한 영역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디파이도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 이제 전망을 주셨는데 웹3 시장에서 향후에 좀 어떤 영역이 좀 유망하겠다. 사실 2017년, 18년 아마 18년부터 SK텔레콤은 보기 네. 시작하셨다고 또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그때는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이제 DID라는 시장이었잖아요. 네. 대기업이 이건 해볼 만하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좀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생각만큼. 네, 국가가 주도하고 있죠. 예, 그렇죠. 국가가 주도하고 있죠. 민간이 해야 될 영역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기에는 이 영역이 좀 유망해 보인다. 비금융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비금융적인 어떤 섹터에서 이 영역이 웹3로 좀 유망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NFT가 초기에 시작했던 그 컬렉터블즈 마켓은 당연히 침체기인데 네. 좀 더 인터랙티브한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다이내믹 NFT 네, 같이. 그래서 앞으로 이 NFT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시장이 또 다른 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네. 트위터 이제 거버넌스 변화가 있으면서 네. 이 SNS에서도 이 웹3로 도전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뭐 검색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제 몇몇 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뭐 탈 트위터라는 뭐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 웹3에 대해서 이 니즈가 많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웹3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저 이제 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서 한 번만 추가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웹3 트위터에 대해서는 그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지코인을 이 트위터의 기축 통화로 만들어서 트윗을 한 번 할 때마다 수수료를 네. 내게끔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웹3냐? 네. 뭐 이런 이제 자연스럽게 의문이 이제 그 맞습니다. 보통 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웹3 저런 거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마침 SNS 얘기 해주셨으니까 네. 기업 이름이나 서비스 이름 얘기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컨셉인지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토큰이 있다고 해서 웹3냐는 네. 아닌 것 같고 웹3의 철학은 이 분산형 거버넌스가 가장 기본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갖춰지지 않고서 네. 이 토큰 보상만 있다고 해서 웹3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절대적으로 의사결정 내리는 주체가 있을 경우에 사실은 이 기존의 웹3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입장에서 보면 이제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다오 네. 아까 이 전 방송 보니까 다오 언급도 잠깐 했던데 네. 이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고 하는 다오 형태의 패러다임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같은 SNS를 이 웹3로 도전한다고 했을 때 그 네. 구조가 어떻게 되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은 이 주식회사 모델이 아니라 네. 새로운 형태 다오 모델이고 그러니까 조직이 바뀌어야 되고 일하는 방식이나 또 협업의 방식 그리고 그 조직에서 의사결정하는 방식들도 전부 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조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오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무브먼트들이 사실은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비금융 쪽의 새로운 서비스들도 네. 결국은 다오 모델을 기본으로 도전을 해야지 성공 가능성이 더 높고 고객 수용성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아주 단적인 예로는 네. 어떤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 이게 이상한 사용자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강제 블럭을 하거나 네. 뭐 이런 걸 결정하잖아요. 네. 이 결정 주체가 회사일 경우에는 맞습니다. 웹3라고 볼 수 네. 없고 네. 이런 것들의 규칙을 미리 뭐 같은 거버넌스에서 사람들이 커뮤니티원들이 같이 세우거나 네. 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주체가 그렇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이 모아서 네. 뭐 5명 이상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진행한달지 맞습니다. 그 이런 룰이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중앙화된 어떤 검열 기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웹3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어쨌든 지금 이제 이쪽을 보고 계시니까 그 글로벌의 사례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시차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을 다니면서 뭐 가끔 저희 방송 같은 방송을 보시는 분과 실제로 전 세계 다오 우수 사례들을 이제 찾아보는 약간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그 어떤 체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웹2 중심의 그런 질서에서 사람들의 정서 자체가 웹3 쪽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최근에는 다오 열풍이 물론 일반인이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네. 단순하게 그 온체인에서 뭔가 도전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아시겠지만 초기의 다오들은 다 디파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현실 세계 우리가 주위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오로 도전하는 케이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교육 플랫폼, 뭐 네. 대학을 다오로 만들어 본다던가 네. 아니면은 공공 건축, 도시 개발을 다오로 해본다던가 네.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티 다오나 아니면 네. 캐빈 다오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도시를 다오로 도시 운영까지 다오로 다오로 해보겠다. 해보겠다. 네. 네. 그런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거버넌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버넌스 디자인하기 위해서 법률가 또 나아가서는 이 현직에 있는 뭐 로펌의 이 변호사들, 판사들, 또 심지어는 헌법학자들도 다오 거버넌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보다도 빠른 속도로 다오가 우리가 일하는 방식 또 이 협업하는 방식을 바꿔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건 곤란하시다면 대답 안 네.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다오를 구성하는데 어떤 유용한 툴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SK텔콤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회사 차원에서 하긴 어려운데 이미 다오 툴을 만드는 다오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네, 네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